오늘 6번 72페이지죠, 그죠? 오늘 그 네 번째 시간은 이런 키워드 갖고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행복, 성격, 능력 뭐 이렇게 돼 있는데, 행복은 뭐 앞장하고 계속 연결이 되죠. 고통, 행복, 불행, 행복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고요. 이 부분, 이 장에 이제 그걸 이제 정리하는 입장에서 결국 뭐 어떻게 살면 행복하게 사는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방법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오늘 좀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방법을 찾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되는 게 사실 성격이라는 부분이에요. 개인이 갖고 있는 성격.
성격에 대한 이야기와 관련된 것들이 나오는데, 행복과 불행에 대한 관점을 바꿔라. 선량하고 온화하고 부드러운 성격을 지닌 사람은 몹시 궁핍한 상황에서도 만족을 느낄 수 있다. 하지만 인색하고 시기심 많고 못된 성격을 지닌 사람은 아무리 거대한 부를 쌓아 올려도 만족을 느끼지 못한다. 쇼펜하우어의 글이 사람들한테 많이 읽히는 이유가 이런 문장들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아주 이렇게 가슴에 와닿도록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이 능력도 대단한 능력 같아요. 읽어보면 뭐 특별한 이야기 아니잖아요, 그죠? 이렇게 예. 최근에 인간의 성격을 16가지로 구분하는 MBTI가 유행했다. MBTI는 융의 심리 이론을 기반에 둔 성격 유형론이다. 모든 유형론이 그렇듯이 16가지로 인간의 유형을 모두 설명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성격의 발달이 인간의 행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설명하는 데는 의미가 있다. 융보다 앞서 성격을 기준으로 구분한 학자는 기원전 5세기 히포크라테스다. 그는 인간의 기준을 4가지로 나눴다. 1. 혈액, 활달한 기질. 2. 점액, 냉담한 기질. 3. 흑담즙, 슬프고 생각이 잠기는 기질. 4. 황담즙, 흥분을 잘하고 성급한 기질이다. 이런 이론들은 한 개인이 어떤 유형에 속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타고난 성격이 그 사람의 일생을 결정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이미 운명이 결정됐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타고난 성격이 변하지 않는다고 가정하면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행복과 불행이 미리 결정되어 인생이 바뀔 수 없다. 조금 더 읽죠. 네. 기질 속에 나의 길이 있다. 고통은 어디에나 있어서 하나의 고통이 사라지면 다른 고통이 들어온다. 고통은 꼬리를 물고 등장하는 법이어서 피할 수가 없다. 대신 다른 새로운 걱정거리가 생겨도 그것이 들어올 자리가 없다면 고통으로 지각되지 않는다. 쇼펜하우어도 인간의 성격이 변화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인간의 행동 방식이 바뀌어도 성격이 바뀌는 것은 아니라는 주장이다. 성격과 기질은 본래 인격에 속하기 때문이다. 성격은 인간 개개인이 가진 독특한 특성이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은 외모나 체형이 부모를 닮듯이 성격도 부모를 빼닮는다고 봤다. 지성은 어머니로부터 물려받고 의지는 아버지로부터 물려받는다. 따라서 개인의 성격은 타고난 기질에 좌우된다. 특히 행복을 느끼기 위해서는 명랑한 마음이나 활기가 결정적이다. 이게 정설이에요? 지성은 이게 쇼펜하우어의 입장입니다. 지성은 어머니로부터 물려. 아니, 쇼펜하우어가 그랬다는 겁니다. 쇼펜하우어가 그랬. 엄마가 뭐 당시에 가장 그 이름이 알려졌고 유명하고 이런 시인이자 소설가거든요. 지적 능력을 굉장히 갖고 있는 그런 분. 그러니까 자기가 그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예. 그렇죠. 인간의 생각은 보편화시키는 그 기반은 언제나 자기입니다. 자기 기준입니다. 예. 또한 쇼펜하우어는 행복과 불행이 인간이 타고난 성격에 의해 결정된다고 주장했다. 예. 그는 타고난 기질과 성격은 불변하며 우리의 행복감과 불행감에 지속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했다. 낙천적인 사람은 세상에서 더 없는 행복을 누리고 할머니가 우울증에 걸리고 아버지가 자살한 쇼펜하우어처럼 우울한 사람은 염세주의자가 된다는 관점이다. 요게 이제 일단 요 전체 이야기가 쇼펜하우어의 이야기입니다. 이렇다. 예. 그의 말 뒤돌아면 행복과 불행은 이미 운명처럼 정해져 있다. 부유한 사람이든 가난한 사람이든 성공한 사람이든 실패한 사람이든 상황에 관계없이 타고난 성격에 의해 행복과 불행이 결정될 것이다. 모든 개인은 각자의 본성에 의해 고통의 양이 결정돼 있다. 따라서 고통과 행복은 외적인 상황에 좌우되지 않고 오직 본성의 척도와 개인적 소양에 의해 결정된다. 그릇이 큰 사람은 상대적으로 많은 고통을 견딜 수 있지만 그릇이 작은 사람은 작은 고통에도 불평만을 한다. 성격은 타고난 기질뿐만 아니라 고통을 수용하는 능력도 포함한다. 사물을 인지하고 식별하고 기억하고 사고하는 적용뿐만 아니라 고뇌 또는 안녕함의 감정에서도 주관적인 부분이 매우 크다. 그때그때 신체 상태에 따라 고통도 증강될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동일하다. 모두 기질 때문이다. 왜 전체적으로 동일할까요? 삶은
삶 자체가 고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특정한 외적 조건이 제거되면 만족스러워질 것이라는 생각은 착각이다. 고통은 가득 채워지지도 않고 계속 비워지지도 않고 일정한 양으로 유지된다. 그래서 주관적으로 느끼는 불행감이 지속된다. 행복 또한 그 사람의 타고난 마음의 크기에 따라 달라진다. 인간의 행복을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성격이라고 할 때 개인은 자신의 성격을 바꿔서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는 일이 불가능하다. 인간은 자신의 자유의지에 따라 행동한다고 착각하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성격에 지배받는다. 인간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자신이 싫어하는 성격을 버리지 못하고 같은 일을 계속 반복하는 데 환멸을 느낀다. 이거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그러니까 자기 성격을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은 사람들한테 다 안 물어봤는데 저는 제가 갖고 있는 성격 중에 안 좋은 부분이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떻습니까? 나는 성격이 부각이 되는 거야? 예. 저는 꽤 만족하고 그렇습니까? 사람마다 이런 것도 틀릴 수 있어가지고 그게 정말 뭐라 걱정이 많아요. 어쨌든 자기가 갖고 있는 성격이 뭐 다 좋지는 않을 텐데 안 좋은 부분이 있는데 그거에 대한 반응도 또 사람마다 틀릴 겁니다, 아마. 그죠? 사람마다 틀려가지고 예. 모든 행위는 자기 본성의 동기에 따라 이루어진다. 성격이 반주곡에 불과하다. 동일한 성격이 수백 가지의 다양한 인생 행로로 나타날 수 있지만 결국 성격이 규정된 인생의 행로를 가르칩니다. 인간의 자유로운 선택도 이런 성격의 지배를 받고 있다. 요 그림 밑에 있는 걸 한번 보십시오. 낙관적인 사람은 고난에서 기회를 보고 비판적인 사람은 기회에서 고난을 본다. 기회를 보고 고난을 본다. 한쪽은 기회를 보고 한쪽은 고난을 보고. 정말 마찬가지구나. 저는 이거 태도 같아요. 네, 봤을 그렇죠. 때 태도의 문제인데 제가 저희 아들이 이제 부정맥인 것 같다고 했을 때 부정맥 검사했는데 야 이거 부정맥은 언제 죽는지 모르는데 어린애가 부정맥이면 이거 어떡하지? 그런데 아니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내가 얘를 정말 유심히 볼 수 있고 디테일하게 좀 얘를 더 자세히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동시에 들더라고요. 그래서 결론은 뭐 좋게 우리 뭐 키 큰다는 소리 듣고 이제 나왔는데 이제 그 숙제가 이제는 실검사 숙제가 완전히 너무 디테일하게 좋은 소식 듣고 나왔는데 그때 딱 든 생각은 내가 만약에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저는 그게 있어요. 제 아이가 중3 때 8개월 동안 그 아이들하고 되게 트러블이 있을 때 한 새벽에 3시간 동안 계속 걸어주면서 막 여기서 읽은 책 얘기도 해주고 웃으면서 파이팅 할 수 있어. 이거 그 8개월을 거쳐서 저는 물론 집에서 입을 들을 수 있었어요. 근데 걔 앞에서는 한 번도 웃지 않은 적이 없어요. 그런데 저는 그런 사람을 알거든요. 그런데 이런 동기가 쌓여서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지만 내가 얘 앞에서는 그런 사람이 돼야 돼. 그러면서 그런데 그게 어느 순간 위기 때 저게 좋은 쪽을 보게 자꾸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더 남편의 뭐 매니에르나 공황장애 통해서 더 단단해지고 또 얘를 통해서 했을 때 내가 똑바로 안 서 있으면 되게 사람이 내가 밝아야지 그다음에 다른 사람이 되게 좋겠구나. 제가 화나면 막 산에 올라서 소리 지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하루까지 시끄럽더라고요. 그런 걸 통해서 저 그런 것 같아요. 일단 주변 사람들한테 억지로 밝은 척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저도 조금 바뀌는 것 같아요. 제가 가장 좋은 거는 제가 난독증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완전히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 책을 읽고 있는 게 내가 좀 신기한데 이런 것 같아요. 하나하나 내가 뭔가 찾아 나서려고 하니까 좋아지는 느낌? 그래서 난독증이 오면 어떻습니까? 난독증이 오면 일단 이 글자가 막 이렇게 이게 뭐 희정전 느낌이라고 그러나? 막 이렇게 글자들이 막 글자가 안 보여요? 따로따로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러니까 이게 첫 줄에 불평하면 얘가 밑에 있는 거 같고 나만의 착각인 거죠. 그러면 읽는 게 안 돼요. 읽는 게. 그래서 저는 막 애들 수업할 때도
그 질문을 듣거든. 매일날 들었어요. 듣고 내가 지금 그 질문을 외워서 애들 문제 풀리고 있어요. 한 1년 동안. 근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 뭐 조나나 씨가 소개시켜주고 나서 이런 거 책을 많이 읽고 가봐야 되겠다. 이거 맨 처음에 첫 책 했을 때 엄청 읽었어요. 처음에. 근데 어느 시간 제가 읽고 있더라고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낙하지. 네, 맞아요. 아니요, 낙관적이고 비관적이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양쪽이 다 그 목표는 행복에가 있거든요. 낙관적인 사람도 비관적인 사람. 그 성격에 나중에 보면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쇼펜하우어의 기본적인 입장은 뭐냐면 우리는 본능에 따라 움직이는 존재인데 이 본능에 따라가면 안 된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성격도 사실은 본능에 해당되는 부분이잖아요. 이 본능을 자기가 조절할 수 있어야 행복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초점이 비관적이다, 낙관적이다 여기에 가 있는 게 아니고 비관적인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뭐 낙관적인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여기에 그냥 따라서 사는 그 삶은 본능에 따라 사는 사람이니까 아니요, 목표는 행복이잖아요. 목표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철학이지. 예. 여기 뭐 비관주의라고 해서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선생님 같은 경우 보니까 그 성격이 낙관적인지 비관적인 그건 자기만 아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거니까 어떤 식으로 그 목표를 찾아가는 거는 행복한 그 방향으로 찾아가는 거니까 굉장히 그 자기 방향을 잘 잡으신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목표가 있어서 전 목표는 없는데 매일매일 이 A라는 상황이 왔을 때 A였을 때 난 이걸 선택하겠다라는 그 매일매일 매 순간 선택이 좀 난 좋은 쪽으로 하고 싶어 이런 거 같아요. 그게 뭐 목표죠. 목표라는 게 그 전체적인 어떤 그 방향성이니까 그렇게 삽시다. 자, 두 번째. 성격이 체형처럼 한 번 정해지면 본성상 쉽게 바뀔 수 없다고 할 때 행복 또한 개인의 타고난 기질에 지나치게 결정된다는 점은 문제가 있다. 이런 성격이 바뀌지 않는다면 인간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도 변하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행복과 불행에 대한 관점도 바뀌지 않게 된다. 그리스인은 성격이 풍습에서 만들어진다고 했다. 그러므로 인간이 타고난 성격이나 소질을 개발하고 발전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쇼펜하우어도 타고난 성격이 평생 바뀌지 않는다고 전제하면서도 교육 등 노력에 의해서 성격의 후천적인 개선과 변화가 가능하다고 봤다. 우리의 성격을 바꿈으로써 현상을 바라보는 시야를 넓힘으로써 세상을 다르고 풍부하게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는 흔히 빠질 수 있는 성격 유형론의 맹점을 조심해야 한다. 대신 타고난 성격을 교육이나 자기 성찰을 통해 바꾸려고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 타고난 기질에 의해서만 행복과 불행이 정해진다면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인생은 바뀔 수 없다는 슬픈 결론에 이른다.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오랜 성찰을 통해 자신의 성격을 개선할 수 있다. 이런 점을 보면 쇼펜하우어가 확실히 니체에게 굉장한 영향을 미쳤고요. 니체 이론의 그 뼈대가 여기서 왔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뭐 보면 볼수록 두 사람의 그 연관관계가 저는 더 분명해지는 것 같거든요. 이야, 뭐 하던 요 작은 구절도 하던 대로 하고 살던 대로 살면 갈등과 고민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하던 대로 하고 살던 대로 산다. 이 표현이 바로 본능에 따라 움직이면입니다. 그러니까 본능이 시키는 대로 거기에 따라 이렇게 살아간다면 그것도 있지만 그냥 습관대로 예전 그대로 살아가는 그런 말도 의미가 들있지 않겠나? 그런 거죠. 그러니까 아니고. 그 습관이라고 하는 뭐 폭을 그 전체적인 폭을 보면 이렇게 표현하는 습관대로라고 하는 것도 그러니까 그 본능의 측면을 갖고 있는 어떤 것이라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예.
8장까지 네. 충분히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고 싶은 것과 할 수 있는 것을 분별하라. 능력. 인간은 자신이 하고자 하는 것과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한다. 그럼으로써 비로소 인간은 성격을 나타내게 된다. 또 그런 후에야 진정 무엇인가를 성취할 수 있다. 인간이 타고난 성격과 기질에 따라 살아가야 한다면 행복과 불행은 이미 결정되어 있다. 쇼펜하우어는 성격이 불변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지만 교육으로 제2의 성격을 만들 수 있다고 했다. 이것이 후천적으로 획득된 성격이다. 후천적으로 성격을 바꿀 수 있다면 노력 여하에 따라 누구나 행복해질 수 있다. 쇼펜하우어의 획득된 성격의 개념에 따르면 행복은 숙명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선택하여 만들어가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자신의 욕망과 능력을 정확히 알고 이 두 가지를 일치시키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 이는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오랜 시행착오를 통해 자신이 무엇을 의욕하는지와 자신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알고 나서야 비로소 참된 것을 이룰 수 있다. 우리도 마찬가지다. 하고 싶고 할 수 있는 것을 찾으면 그리고 원하는 바를 얻고자 하면 이외의 것을 포기할 수도 있어야 한다. 부, 명예, 지식, 미덕 그 무엇이든 자신이 진지하게 추구하는 목표를 수월하게 실현하고 향유하려면 목표와 무관한 모든 욕심을 버려야 한다. 그리고 다른 목표들도 포기해야 한다. 그러므로 단순한 의욕과 능력만으로는 부족하다. 여기서 교육은 자신의 소질과 가능성을 인식하고 개발하는 데 큰 역할을 한다. 이런 후천적인 성격이 타고난 성격보다 행복감을 느끼는 데 더 중요하다. 이 부분 같은 경우에 글쎄요, 성격이 안 바뀐다. 성격은 제2의 성격을 획득할 수 있다. 가질 수 있다. 그거는 그러니까 결국 제2의 성격이라고 하는 거는 자기가 가진 성격을 성격을 기반으로 하지만 그 성격에 휘둘리지 않으면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이전에 생활 태도 이런 표현을 했었잖아요. 삶의 태도를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그거니까 그걸 제2의 성격 이렇게 성격이라고 표현을 해서 조금 그렇습니다만 후천적 노력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자기 삶의 길 이런 거 아닐까요? 내가 소극적이라고, 내 성격이 소극적이라고, 이게 이렇게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있는데, 오히려 그런 것 때문에 아니면 그런 것을 벗어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활동하려고 자꾸 이렇게 습관적으로 하다 보면 그 적극성 자체가 성격처럼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니까, 그건 제2의 성격 맞는 것 같기도 하고요. 저는 성격이 아니고 자기가 만들어냈던 거니까 성격이란 표현과는 좀 다른 표현이 있었으면 좋을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었는데, 동양에는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타고난 본성이라는 것하고 그 다음에 획득된 습관에 의해서 획득된 어떤 능력, 요 두 개를 구분을 짓거든요. 그러니까 그 동양의 그 논어에 나오는 구절에도 보면 결국 이 획득된 성과 자기가 날 때부터 갖고 있는 본성하고 자기의 노력에 의해서 획득된 습관하고가 이렇게 가깝게 가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아마 비슷한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사람이 갖고 있는 타고난 본성 이런 거는 누구나 다 갖고 있을 거니까 성향이 다를 수도 있고요. 근데 살아가는 삶의 태도는 또 자기가 그 본성에 휘둘리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더 반대의 성향을 행동으로 옮길 수도 있고 그런 부분들. 네. 그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 제2의 성격 이렇게 표현을 해가지고 좀 다른 표현이 없나 한참 생각을 했는데 적절한 그런 표현. 네. 습관 이러면 만들어진 습관. 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결국은 뭐 이 장 같은 경우에는 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할 수 있는 것, 하고 싶은 것. 우리 아들러 할 때는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내가 못하는 것, 요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잖아요. 그죠? 근데 이 쇼펜하우어 같은 경우에는 할 수 있는 것, 하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건 사실 욕망, 욕구, 뭐 이런 걸로 치환이 될 테고요. 그 다음, 할 수 있는 거, 이건 현실, 뭐 이 할 수 있는 거는 어떤 의미에서는 교육적이 굉장히 중요한 자기 개발, 자기를 개발시키는 방법은 뭐 교육을 통해서도 있고, 뭐 다른 어떤 뭐 노력을 통해서 할 수 있는데, 저거 키워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현실이라고 하는 저 부분, 할 수 있는 것, 저게 고정되어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죠? 그렇게 보면, 요 괴리들을, 하고 싶은 것과 할 수 있는 것의 괴리를 좁힌다라고 하는 게, 무작정 이것만을 이렇게 내린다,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죠? 내가 하고 싶은 게 저기 위에 있다라고 하는 거, 그거를 이렇게 포기하라라는 이야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걸 높일 수 있다면, 이게 사람들의 노력이나 환경, 인위적인 어떤 그것에 의해서 키울 수만 있다면, 그죠? 그 노력이 더 필요한 거죠, 사실은. 그래서 결국 뒤로 넘어갈 텐데, 그 자기의 능력을 아는 거라고 표현을 보통 하는데, 그게 이렇게 정적인 거거든요. 어떤 상태에 이렇게 고정되어 있는 그게 아니라는 기본적인 생각을 해야 되고요. 안다는 게 정말 힘든 것 같아요. 물리적인 현상에 대해서 아는 것도 쉽지 않은데, 특히 사람 중에 자기 아는 게 저는 제일 힘든 것 같습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지금 상태에서 어디다, 이런 것들 아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일 같고요. 저게 아는 그 상태가 좀 이렇게 빨리 파악이 되면 욕망을, 지나친 욕망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조정이나 이런 것들이 충분히 가능할 텐데, 사람은, 예. 저게 심해지면, 그러니까 제가 만나본 요즘 제가 정신질환자 분들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기회들이 있는데, 저 부분이 조절이 안 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그 영역이, 그것들이 그냥 올라가 있는. 그게, 그렇죠. 자기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경우들이 꽤 많이 보이더라고요. 근데 보통 사람들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그런 성향들이 좀 있거든요. 꽤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자기를 아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살면서 오류의 길을 이쪽으로 잘못된 항상 이렇게 부딪히고 하면서 그런 것들을 젊었을 때는 자기 능력보다 더 큰 거를 자기가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덤비잖아요. 그런 건 있습니다. 예. 오히려 그 능력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 나는 안 될 거라 생각해서 오히려 더 포기하고 아예 시도조차도 안 하고 거꾸로 가는 거. 젊었을 때 능력도 없는데 나는 할 수 있다는 목표하는 사람이면 젊으면 괜찮지. 실패하면서 자기가 키워야 될 걸 어떤 건지를 알게 되니까. 많았으면 좋겠는데 오히려 더 없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보기에는 아직 미래가 장창하니까 실패하더라도 한번 도전해봤으면 좋겠는데 그냥 지레금 먹고 포기하는 애들이 너무 많아서요. 이거는 보니까 저희 반에 사수생, 삼수생이 있거든요. 근데 걔네 보면은 이제 원래는 시대가 성적이 아니었는데 사수에서 지금 5, 6등급이 나오다 보니까 이제 아까 말한 내가 현실을 못 봤을 때 욕망의 괴리가 좀 적어지다 보니까 이제 걔는 그렇게 하는데 그런 애들이 거의 없어요. 왜냐면 한 번 실패하면 요즘에 어떻게 생각하냐면 한 번 실패하면 기회는 없다고 생각해요, 애들이. 그러니까 뭘 부딪히고 깨고 이런 시스템 자체가 안 되고, 그 다음에 제일 무서운 게 SNS 같아요. 이게 뭔가 소통할 공간이 많다 보니까
나를 좌절시키는 말들이 더 많아지고 이러다 보니까 옛날에는 뭐 기껏해야 뭐 아니 삐삐나 이런 시대에는 친구 뭐 괜찮아 그리고 뭐 이런 외로에 좀 끝나는데 악플이 달리는 거지 뭘 좀 해보라 그러면 그러니까 뭔가 너무 노출된 거에 대한 불안감이 더 애들이 좀 많다고 그래야 되나? 그리고 안 되면은 그 다음에 하면 되잖아 이러면 다음에 어쩌냐고 애들이 얘기를 해요. 그게 근데 이것도 있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부모님들이 깨를 봐야 된다 뭐 이렇게 막 하는데 요즘은 무조건 잘해야 돼. 깨지면 뭐 올라설 기회가 없어지니까. 재수하면 뭐 이 정도도 아니고 그러니까 실패에 대해서 실패하면 뭔가 내가 그렇게 된다고 생각하는 그게 낙인 효과라 그러는데요. 자기한테 자기 낙인을 찍어버립니다. 그게 또 없어요. 선생님은 자기 자신을 보고 싶을 때 어떻게 하세요? 예? 선생님은 자기 자신을 보고 싶을 때 뭐 보고 싶을 때가 아니라 언제나 그러니까 이게 뭐 내가 보고 싶어서 이렇게 본다 이게 아니잖아요. 부딪힙니다. 사람하고 자기 안에서 이렇게 그걸 바라보는 이렇게 찾는 것보다는 특히 제 같은 경우에는 집사람하고 이야기하고 이렇게 갈등이나 이런 경우가 생기면 나를 다시 돌아봅니다. 예. 보통은 결론이 어떻게 나느냐 하면요. 요즘 제가 내리는 결론 중에 하나는, 야, 이게, 이렇게, 저 일들이 과연 그렇게, 그렇게 중요한 문제냐. 저대로 흘러가면 뭐 문제가 생기느냐라는 거를 생각하면 그렇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생각해 보면 내가 그걸 못 참아 넘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속에서 나라는 사람이 이제 보이는 거죠.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안에는 분명히 내 욕심이나 이런 게 들어가 있기도 하고 울컥울컥하는 감정들 이런 것들 그게 저를 건드리는 거는 보통 사람들이 다 그럴 겁니다. 제가 약한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을 건드리면 아무것도 아닌데도 그런 의도도 아닌데 저는 그 약한 부분과 연결해서 생각을 하게 되니까 그래서 제가 갖고 있는 약한 부분이 뭔지 이런 게 보이니까 그게 저를 보는 거죠. 내 감정이 지나치게 반응할 때 그렇죠. 나를 보게 된다. 글쎄요. 저는 사람이 그럴 수 있나 항상 자기를 보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니요, 그러니까 항상 그러니까 주변에 다 자극에 대해서 인간은 저절로 반응하게 되는 뭐 이런 글이 있는 것도 하나의 자극이고 뭐 상대방의 뭔가 말도 다 자극이고 얼굴 보는 것도 다 자극인데 그에 대해서 내가 반응하고 느끼고 이게 다 반응이라서 그 속에서 나를 보고 있잖아요 항상. 그 안 볼 자기 수가 있나요? 반응을 살핀다. 네, 그걸 모를 수가 없지 않나요 인간은? 단지 이게 내 모습이다라는 걸 의식을 안 할 뿐이지. 그 의식 안 해. 항상 나를 보고 있는 거죠. 아니 평상시는 모르지. 남과의 어떤 반응 사이에서 나를 알 수 있는 거지. 가만히 있으면 나는. 우리 그러잖아요. 여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잔잔한 상태는 주목이 안 됩니다. 상처가 와야 근데 잘 보입니다. 모든 게. 그 상태에서도 사실 그 잔잔한 상태에서도 뭔가 그게 일어나고 있죠. 감정적인 어떤 게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죠? 근데 그 감정적인 격동이 심해지는 거는 자극이 세지면 그런 거 같아요. 행복을 위한 가장 중요한 출발점. 이 8편의 제일 마지막 부분입니다. 좀 깁니다. 두 개가 있구나. 행복을 위한 가장 중요한 출발점. 인간은 누구나 자신이 하고자 하는 것과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한다. 자신이 하고자 하는 것, 욕망과 자신이 할 수 있는 것, 능력을 분별하는 자기인식이 행복의 존재 조건이다. 그러나 처음부터 자신의 성격에 대해서 아는 것은 불가능하며 많은 시행착오와 경험이 필요하다. 자신이 원하는 바와 자신이 할 수 있는 바를 진정 알아야만 뭔가를 성취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면 결국 인생에서 실패하게 된다. 자신에게만 적합하고 자신만이 할 수 있는 것을 아직 모르는 상태에서 참된 행복을
성취될 수 없다. 선천적인 성격은 그 자체로 타고나지만 후천적인 성격은 자신의 의욕과 능력을 인식한 후에 나타난다. 자신이 하고자 하는 것과 할 수 있는 것을 통찰할 수 없다면 타고난 기질과 본능의 지배를 받지만 세상을 경험하면서 통찰력이 생기면 자신만의 행복의 조건을 찾을 기회를 얻는다. 그리고 경험을 통해 자신의 의욕과 능력을 일치하는 법을 배우면서 획득한 성격으로 자신의 개성을 완전하게 알게 된다. 인간은 각자 서로 다른 갈망과 능력에서 자신의 소질을 발견한다. 그 소질의 수준은 개성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자신이 실제로 겪어봐야 뚜렷하게 인식할 수 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묘사했다. 물고기는 물에 있어야, 새는 공중에 있어야, 굳어지는 땅 속에 있어야만 행복하다. 사람은 그래서 경험이 필요한 이유가 아마 여기에서 찾아오죠. 뭐 처음 이제 그 사회 생활을 시작하거나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이 약한 거죠. 자기가 자기를 알기 위해서는 그냥 자기만 들여다보고 있다고 해서 자기를 알 수 있는 건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상황들이 굉장히 많이 다를 수도 있고. 주어진 개성을 최대한 유리하게 이용하면서 자신의 인격에 부합하는 일에만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의미이다. 쇼펜하우어에 따르면 자신의 개성에 맞는 일과 생활 방식, 직업을 찾아서 능력을 발휘해야 행복할 수 있다. 그 반대로 자신의 개성에 맞지 않는 일은 피해야 한다. 자신에게 적합하고 자신이 성취할 수 있고 향유할 수 있는 것을 모른다면 불행해진다. 자신의 개성에 대한 무시, 자기 인식의 결핍이 불행의 원인이다. 이런 이야기도 나이 들면 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좀 듭니다. 이게 뭐 3, 40 이런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아요. 예. 인간됨은 가장 본질적인 것이자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자기의 인간됨을 자신에게 적합한 교육 방식으로 대화하고 적합한 직업을 선택해 최대한 유익한 방향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이러한 삶을 즐겁게 유지해야 한다. 쇼펜하우어는 자기 인식을 통한 후천적 성격을 얻기 위해 적절한 교육이 필요하지만 많은 지식이 인간을 쓸모없고 중하게 만든다고 했다. 이 때문에 자신에게 적합한 지식을 쌓아야 자신의 개성대로 즐거울 수 있다는 사실을 고려해야 한다. 이게 우리 보통 중년 이후에 자기 벌어먹고 살던 그 상황이 끝나고 나면 보통 내가 뭘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하잖아요. 그런 것과 연관되어 있을 수도 있고요. 그 상태가 되어 경험도 웬만큼 해야 되고 그 과정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눈을 뜨기도 하고요. 뭐 시키는 것만 하고 뭐 취직해서 자기 일 그거 하는데 이렇게 가다 보면 그게 맞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데 대부분은 그렇지 않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런 이야기들은 충분한 경험이 쌓여진 많은 경험을 해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조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네. 그리고 마지막 장이 여기도 이제 주관성의 문제인데요. 행복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개인의 어떤 그 감정, 행복감이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뭐 수치로 뭐 이 정도 조건이 갖춰지면 행복할 거야 이런 것들은 그렇게 의미가 없는 뭐 의미가 약하다 없지는 않겠지만 약하다는 생각도 좀 해봅니다. 마지막 부분 좀 읽어주시죠. 행복은 지극히 주관적인 선택이다. 우리나라 교육의 목표는 개성의 실현보다는 성공과 복을 보장하는 직업을 획득하는 데 치중돼 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자신이 진정 원하는 것에 대한 인식과 관심이 부족했을 것이다. 쇼펜하우어는 가치의 기준을 타인에게서 구하지 말고 자신에게서 구해야 한다고 역설한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자신의 개성을 최대한 유리하게 이용하고 인격에 부합하는 일에 노력을 경주하는 것이다. 이런 입장은 자신의 탁월성을 키우는 그리스의 교육관과 일치한다. 행복은 자신만의 탁월한 능력을 최대로 발휘하는 데 있다. 운동신경이 뛰어난 사람이 하루 종일 앉아 연구를 한다면 불행하다고 느낄 것이고, 지적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 하루 종일 운동이나 육체 노동을 해야 한다면 불행하다고 느낄 것이다. 행복은 각자의 능력과 개성, 취미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다. 사회교육이라는 말이 있듯이 우리는 끊임없이 삶의 세계와 자신에 대해 알아가야 한다. 무엇보다 내가 갖고 있는 장점과 내가 진정 원하는 것을 알아야만 자신만의 행복의 방향이 비로소 정해진다. 능력과 욕구를 일치시키는 적성에 맞는 일을 함으로써 자신의 장점을 극대화할 수 있다. 교육을 통해 자신의 능력을 확인하고 본성을 바꾸도록 부단히 노력해야 된다. 이처럼 누구나 타고난 욕망과 능력이 무엇인지 오랜 성찰을 통해 찾아낸 다음 그 일에서 즐거움을 찾는 일이 행복으로 가는 길이 된다. 행복이란 자신의 개성과 소질에 맞도록 노력함으로써 다가를 수 있는 만족감이다. 이를 위해 자신이 성취하고자 하는 것 가운데 자신에게만 적합하고 자기만이 할 수 있고 자기에게만 즐거운 것을 알아야 된다. 자신의 성격에 맞는 일을 찾아 올바른 선택을 하는 것이 행복을 위한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다. 어떻게 해야 인생이 더욱 행복해질지 고민해보라. 저는 이거 보면서 출발점이라 그러는데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이 출발점에 설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게 이게 뭐 우리 보통 그 요즘은 가치가 모든 것들이 돈으로 이렇게 환산되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리니까 그게 또 일리가 없는 건 아니거든요. 삶을 지속하고 유지하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 또 그 부분이기도 하고 거기에다가 이제 또 뭐 이렇게 서로 비교라는 그런 측면도 적용이 되는 거니까 이런 상태, 자기가 하고 싶은 게 뭔지를 알게 되었고 난 그거 하면 행복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그걸 할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을까요? 그런 생각도 좀 들고요. 아닙니다. 네? 성격에 맞는 일을 찾았어요. 네. 자격이 없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여건들 자체가 성격 자격이 없어요. 아니 근데 저는 그런 식이죠. 그것도 있고 제가 아는 게 이제 아이가 농구를 그냥 그 오디션처럼 이렇게 너무 잘해서 그 용산중학교에서 그냥 길거리에서 하다가 발탁이 됐는데 걔가 용산중학교 지금 탑이 된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없는데 근데 1학년인데 벌써 경기 뛰고 득점도 너무 많이 되니까 왜 이제 뭐 개념한 그 아이들만 키우는 또 이렇게 외국인 코치들 이렇게 눈에 띄는데 근데 문제는 이 아이는 자기 적성을 찾고 이것까지 좋은데 이 엄마가 뛰어난 거죠. 특이하니까 네. 보인 거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 엄마도 하고 싶은 일이 있어요. 근데 이 아이한테 24시간 매서 언제는 상주에 가서 있어야 되고 어디는 포항에 가서 있어야 되고 경기가 계속 있으니까 완전히 이 삶을 포기하고 그렇죠. 아 그러면 그 참 저한테 뭐라고 언니 이게 나도 나이가 하고 싶은 게 정말 있는데 얘가 너무 뛰어나다 보니까 이거를 포기하는 일을 할 수가 없다. 그런 데우는 괴리가 되게 커서 들어오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내 걸 찾았고 내가 찾아서 지금 뭔가를 하고 있다는데 한 가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얘가 참 애매한 딜레마거든요. 저렇게 확실히 뛰어난 게 보이고 아니면 자기가 정말 좋아하는 걸 찾는다면 정말 행복한 걸 텐데 과연 그 다음에 그걸 하느냐 안 하냐는 별개의 문제지만 그렇죠. 근데 이제 내가 뭘 좋아하는지도 잘 모르겠는데 맞아요. 특징도 별로 없고 잘하는 것도 별로 없는 것 같고 그런 경우에는 정말 이게 어려운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모님의 입장에서는 나도 내가 할 걸 찾았는데 얘를 또 이거 그러니까. 키워야 되니까 정말 분명히 버릴 수 있는 상황이 생기잖아요. 내가 나를 그래서. 버려야 되는 상황. 그 가치가 한쪽으로 집중이 돼버리면 예를 들면 돈 많이 버는 가치가 제일 중요한 가치가 돼버리면 내가 어떤 일을 잘한다고 해도 이게 돈하고 연결이 안 되면 또 그죠? 그 가치가 좀 예.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 그 가치를 쫓아가고 있는데 근데 지금은 가치가 딱
획일화돼 있는 그죠. 그런 사회라서 더 힘들기도 하죠.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걸 찾았다고 해서 여기처럼 이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으리란 보장을 하기 근데 아까 말씀하신 쉽지 않아요. 것처럼 제가 지금 곧 중학교 1학년인데 키가 1m 89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90이 넘어가야지 90이 넘어가야 돼. 90이 넘어가면 중학생이 너무 네. 되죠. 근데 이제 그게 90 근데 그게 쉽지 않은 게 이제 내가 맥스를 찍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게 95가 돼야지 외국 우리나라에서도 네, 그럼. 탑이 되는 거고 외국을 나가 진출할 왜냐면 2m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근데 운동 능력은 뛰어나지만 키가 제일 중요하대요. 그래서 또 그 집은 또 이제 또 그게 고민인 거예요. 이제 이게 키가 더 클 너무 거야. 장담을 못 하는 거지. 장담할 수가 없으니까. 성적분 검사. 이게 정말 각 선택 계속 선택. 그게 신체적인 게 딱 보였으니까 나 네. 이제. 아까 말씀하신 거 있잖아요. 고3에 그런 게 있어서 학부형으로 네. 얘기했는데 본인도 모르고 내가 뭐 잘하는지 모르겠는데 엄마한테 그러니까 엄마가 날 여기까지 가오지 않았냐. 엄마가 더 잘할 거 아니냐고. 나를 알려주는 거. 그럼 대부분 애들이 그래요. 점수에 맞춰서 간다. 그러니까 결국 그러니까 그런 결과가 나오고. 네, 네. 다 그. 뭐 어차피 모르는데. 나는 왜 정말 점수가 좋은데도 너 뭐 할 거니 그걸 물어보면은 점수에 맞춰 가려고 근데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직업으로 해야만 한다는 것에 너무 연결시킬 필요는 없는 그것도, 예. 근데 그게 부모님의 마인드가 되게 중요해요. 그게 네가 살고 싶은 대로 살아 이러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으면 무조건 따라가기.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죠. 네, 제가 한번 어떤 학생한테 야 너 하고 싶은 거에 부모님 원하는 거 하지 마 그랬다가 상담이 역으로 들어와가지고 엄청 그렇겠네요. 지금 가져 있는 애들 큰일 나죠. 인생이 결정되는 건데 뭐 이거 그러니까 초등학교 다닐 때부터 계획을 딱딱 세워놓았는데, 한마디로. 애들도 선생님 말 부모님 말보다 더잘 네, 그러니까 왜냐면 이게 네 인생인데 네가 살아야지. 네가 맞는 말인데. 주관적으로 살아봐. 그랬더니 얘가 부모님이 원하는 거는 이제 당연히 메디컬이 또 이게 확 풀려가지고 그걸 가고 싶은데 얘가 하고 싶은 거는 천문학이더라고요. 보니까 자기는 순수학문을 하고 싶다. 근데 순수학문이라서 오덕성으로 어떤 선물, 근데 그 부모님도 순수학문을 하신 분이거든요. 그런데도 자식은 그 길을 가고 그냥 거기서 힘들었어. 맞아요. 그래, 그래요. 그냥 이게 참 괴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쉽지. 차라리 그냥 어려워. 확 뚫고 난 이거 아니면 안 돼 이러면 괜찮은데 그게 아니니까. 사람들이 다 니체 같은, 그렇게 살 수 있으면 얼마나. 그래서 다 불행한. 아니 그래서 또 자기 길을 또 찾아갈 수 내가 책을 많이 읽으라고 했거든요. 그건. 너가 길을 찾는데 어른들한테 안 물어보고 책 읽으면 많이 이게 한다. 그래서 읽었던 책들 쭉 읽더니 있더라고요. 그냥 읽고 자기는 자기 길을 가고 싶다. 이런 애들이 고3 애들 중에 오히려 책 읽는 거 좋아하는 애들 많은데 책만 오면 싹 뺏어요. 막 이게 내 책 읽을 때냐 이러는데 근데 또 역으로 그 주민하고선가 서울대 글 봐주시는 그분이 이제 책을 읽어야 또 공부에 좋다고 해서 거꾸로 또 이제 2학년에 거꾸로 책을 치고 그러니까 이제 자기의 인생을 살 것인가. 그러니까 탐색들이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